우리는 때때로 인생의 출발선이 너무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달려도 남들보다 뒤처진 듯한 그런 기분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랬습니다. 그는 아주 어릴 적부터 세상의 벽을 온몸으로 마주해야 했지요. 세상은 그에게 단 한 번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대만의 작은 도시 타이난에서 태어났습니다. 평범한 가정, 그러나 여유롭진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에어컨 회사의 기술자였고 어머니는 영어 선생님이셨습니다. 가진 건 많지 않았지만 가족끼리의 정은 남달랐습니다. 그의 부모는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교육에 열정이 가득했죠. 매일 책을 읽어주고 영어 단어를 하나씩 가르쳤습니다. 아이도 참 똘똘했습니다. 공부를 좋아했고 무엇보다 열심히 하려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일터가 바뀌며 그 가족은 태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국경을 넘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겠지요. 태국에서의 삶도 고단했습니다. 그 와중에 아버지는 미국으로 연수를 떠났다가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미국은 너무나 발전되어 있었고 아이들에게 더 큰 기회를 줄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태국엔 큰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민주화 운동의 폭력 사태였습니다. 거리에는 혼란이 가득했고 총성과 최루탄이 난무했습니다. 가족은 살기 위해서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다행히도 미국에 먼저 가 있던 삼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삼촌의 도움을 받아 가족을 미국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이민자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과 9살의 나이에 미국 켄터키의 한 작은 마을에 도착합니다. 문화도 언어도 모두 달랐고 주머니 사정은 늘 빠듯했습니다. 부모는 고민 끝에 그를 기숙학교에 보냅니다. 하지만 그 학교는 우리가 아는 보통의 학교와는 달랐습니다. 문제아들이 모이는 곳, 사실상 소년원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싸움, 욕설, 그리고 폭력이 일상이었던 그곳에서 작고 왜소한 아시아 소년은 하루하루를 두려움 속에 버텨야 했습니다. 그는 외로웠고 겁났고 무엇보다 그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현실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가 선택한 생존 방식은 화장실 청소였습니다. 모두가 꺼리는 일을 스스로 맡았죠. 그 일 덕분에 아이들은 그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방을 썼던 룸메이트는 문제가 심각한 아이였는데 그는 그 친구의 과제도 도와주고 공부도 함께 했습니다. 그 학교에서 얻은 가장 큰 것은 지식이 아니라 인내였습니다. 훗날 그가 이 학교에 $200만 기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곳은 나에게 인내를 가르쳐준 곳입니다. 그는 기숙학교를 떠나 일반 공립학교로 전학을 갑니다. 수학과 과학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단 16세에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합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가 견딘 시간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치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말합니다. 어린 시절 환경이 나빴다고, 기회가 없었다고요. 하지만 때로는 그 절망이 미래의 단단한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처럼요. 그의 이름은 젠슨 황. 훗날 전 세계를 뒤흔든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CEO가 된 인물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병기 닦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도 자신을 믿는 법을 배운 진짜 생존자였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어느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직장 하나, 만남 하나가 그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는 걸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젠슨 황도 그랬습니다. 그는 오리건 주립대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뒤 스탠퍼드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밟으며 탄탄한 이력서를 쌓아갑니다. 어릴 적 힘겨웠던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학업을 이어갔던 이유, 바로 자신이 꿈꾸는 미래를 이루기 위해서였죠. 그가 처음으로 발을 들인 회사는 바로 AMD였습니다. 요즘도 그래픽카드 하면 많이들 들어보셨을 이름이죠. 그곳에서 젠슨 황은 마이크로 프로세서 설계를 맡으며 실무 경험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젊고 풋풋했던 그는 오로지 실력으로 인정받고자 밤낮 없이 일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1년 뒤 더 큰 기술적 도전을 찾아 LSI 로직이라는 회사로 이직합니다. 이곳이야말로 그의 인생을 뒤바꾸는 결정적인 무대가 됩니다. LSI 로직은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맞춤형 반도체를 설계해주는 전문적인 기술 기업이었습니다. 젠슨 황은 이곳에서 한 고객사 프로젝트를 맡게 됩니다. 그 고객이 바로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 지금은 사라졌지만 당시에는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기술 중심 기업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그는 두 명의 인물과 인연을 맺습니다. 바로 크리스 말라초프스키와 커티스 프리엠이라는 역시 실력 있는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처음엔 단순한 고객과 협력사의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가진 기술력과 일에 대한 열정을 알아보며 마음 깊은 교류를 시작하게 됩니다. 특히 젠슨 황은 단순히 맡은 일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래픽 기술의 미래를 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 3D 그래픽이 막 꽃피던 시절이었습니다. 영화 터미네이터이나 쥬라기 공원에서 볼 수 있었던 화려한 컴퓨터 그래픽. 그는 이 시장이 반드시 폭발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죠. 어릴 적 게임을 좋아했던 경험도 그의 생각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던 그는 비디오 게임을 친구처럼 여겼습니다. 그 안에서 그래픽의 중요성을 직접 체감하고 있었던 겁니다. 말라초프스키와 프리엠 역시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수년간 실리콘밸리에서 기술자로 일하면서 기존 기업의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세 사람은 회사 밖에서도 꾸준히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만의 기술 회사를 꿈꾸게 됩니다. 당시에는 벤처라는 말도 낯설던 시절입니다. 지금처럼 스타트업이 흔하디 흔한 시대가 아니었죠. 그럼에도 그들은 매일같이 식당 구석에서 모여 회사의 이름, 제품 방향, 시장 분석까지 밤늦도록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이 사람들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동료, 그런 인연 말입니다. 그때의 그 셋은 바로 그런 관계였습니다. 경험, 실력, 그리고 열정, 무엇보다 꿈을 나누는 사람들이었죠. 마침내 1993년 4월 5일 그들은 4만 달러라는 작은 자본을 바탕으로 한 회사를 창업하게 됩니다. 그 회사의 이름은 바로 엔비디아. 당시만 해도 세상은 이 작은 회사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단단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그래픽의 시대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이끌 것이다. 그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벼랑 끝에 내몰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처럼 절망만 남는 시기 말입니다. 엔비디아의 초창기도 그랬습니다. 화려한 시작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3명의 젊은 기술자들이 4만 달러를 쥐고 창업한 아주 작은 벤처에 불과했죠. 그들은 꿈이 컸습니다. 그래픽 기술로 세상을 바꾸겠다. PC와 영화, 게임까지 모든 영역에 그래픽 칩을 공급하겠다. 이런 포부를 안고 첫 번째 제품인 MV1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MV1은 기술적으로 실험적이었고 무려 사각형 프리미티브 방식으로 그래픽을 구현하는 당시로선 독특한 설계였습니다. 문제는 가격도 비쌌고 호환성도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시장 반응은 싸늘했고 판매 실적은 기대 이하였습니다. 어렵게 이룬 첫걸음이 주저앉게 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희망의 손길이 다가왔습니다. 유명 게임 회사 세가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세가는 신형 콘솔 드림캐스트 개발을 위해 새 그래픽 칩이 필요했는데 기존 업체보다 젊고 도전적인 엔비디아를 선택한 겁니다. 이 기회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세가와의 계약으로 MVE 개발에 착수한 엔비디아는 새 희망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위기는 뜻밖의 곳에서 또다시 찾아옵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당시 다이렉트 3D 플랫폼을 시장 표준으로 정립하면서 그래픽 구현 방식을 삼각형 요소 기반으로 바꿨습니다. 즉, 사각형 방식으로 제품을 만든 엔비디아는 그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겁니다. 세가와의 계약은 이미 진행 중이고 개발 방향은 완전히 빗나간 상황. 이러다간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최악의 위기에 빠진 겁니다. 여기서 젠슨 황은 놀라운 결단을 내립니다. 세가 회장을 직접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술이 맞지 않아 개발을 완료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은 그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돈이 없으면 저희는 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요청 쉽게 꺼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건 간절함 때문이었습니다. 회사를 살리고 싶은 마음, 직원들을 지키고 싶은 마음, 그래서 그는 모든 걸 걸었습니다. 놀랍게도 세가의 회장 이리 마지리는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엔비디아는 세가로부터 500만 달러라는 생명의 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 자금은 무려 6개월치의 운영비에 달했습니다. 젠슨 황은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습니다. 몇 년 뒤 이리 마지리가 부탁한 세미나 축하 영상 요청에 그는 영상 대신 직접 참석해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 경험은 젠슨 황에게 두 가지를 남깁니다. 하나는 기회는 절박함을 이긴다. 다른 하나는 은혜는 반드시 갚는다. 이후 그는 회사의 생존을 위해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합니다. 직원 절반 이상을 정리하고 모든 자원을 차세대 그래픽 칩 개발에 집중시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표준에 맞춰 삼각형 기반 그래픽 칩 개발에 사활을 걸었죠. 또한 제품 개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당시 생소했던 기술인 에뮬레이션 방식을 도입합니다. 이 방식은 실물 없이 컴퓨터상에서 칩 설계를 테스트할 수 있어 개발 기간을 무려 2년에서 6개월로 줄였습니다. 그 결과 엔비디아는 마침내 리바 128이라는 신제품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그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출시 단 4개월 만에 무려 100만 개가 팔리며 그래픽 시장에서 확실한 입지를 다지게 됩니다. 이 제품은 단지 성공한 그래픽 칩이 아니라 엔비디아를 파산 위기에서 건져낸 구세주였습니다. 당시 남은 직원은 고작 40명, 지급 가능한 급여도 한 달치가 고작이던 상황에서 리바 128은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수많은 실패를 겪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가 끝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실패를 어떻게 견디고 다시 일어서는가입니다. 젠슨 황은 바로 그 회복력으로 엔비디아를 살려냈습니다. 그 누구보다 강한 멘탈로 버텨낸 거죠. 리바 128의 성공은 엔비디아에게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단순한 흥행 그 이상이었죠. 이제 그들은 시장에 이름을 알린 기업이 되었고 진짜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픽 시장은 기술 한 끗 차이로 명운이 갈리는 냉정한 곳입니다. 젠슨 황은 이 한 발짝 앞선 기술이 자신들의 무기라는 걸 절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리바 128 이후 곧바로 다음 세대 칩 개발에 착수합니다. 그 결과 리바 TNT와 리바 TNT2가 잇따라 출시되며 연속 흥행을 기록합니다. 리바 TNT 시리즈는 화면 색상 처리 성능이 뛰어났고 실시간 그래픽 표현도 매우 자연스러웠습니다. 게임 유저들 사이에서 꼭 사야 할 그래픽 카드로 자리 잡게 됩니다. 1999년 엔비디아는 마침내 그래픽 카드 시장의 패권을 노립니다. 바로 지포스 256을 출시하게 된 것이죠. 이 제품이 바로 우리가 흔히 부르는 GPU, 즉 그래픽 처리 장치의 시작이었습니다. 지포스 256은 단순한 보조 칩이 아니라 스스로 연산하고 빛의 변화까지 감지해 게임 속 화면을 구현하는 지능형 칩이었습니다. 젠슨 황은 이 기술을 CPU라 명명하며 그래픽의 개념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이전까진 그래픽 칩이 CPU의 명령을 받아 단순한 그림을 그려주는 도우미 역할이었다면 GPU는 스스로 판단하고 자신만의 연산 능력으로 게임 속 움직임을 계산하며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준 겁니다. 이 혁신적인 변화는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게임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GPU가 곧 표준이 되기 시작했고 엔비디아는 업계 선두주자로 떠올랐습니다. 이후 마이크로소프트의 콘솔, 엑스박스 개발에 엔비디아가 그래픽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계약을 따냅니다. 이 계약만으로 무려 2억 달러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기술 기업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된 순간이었죠. 또한 당시 경쟁사였던 3DFX는 자금난과 기술력 부족으로 결국 문을 닫게 되고 엔비디아는 3DFX의 자산과 인재를 모두 흡수하게 됩니다. 덕분에 그래픽 카드 업계는 사실상 엔비디아 중심으로 재편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도 기억해 보세요. 2000년대 초중반 컴퓨터를 새로 사면 지포스가 들어갔는지 꼭 확인하곤 하셨죠? 그만큼 지포스는 성능의 기준이자 고급 제품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모든 배경에는 CPU라는 혁신이 있었고 그 중심엔 젠슨 황이 있었습니다. 2001년 엔비디아는 무려 14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 세계 500대 기업의 이름을 올립니다. 기술로 성장을 증명한 셈이죠. 하지만 젠슨 황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음 목표를 더욱 거대한 방향으로 잡습니다. 그래픽을 넘어서 계산을 주도하는 기업이 되겠다는 야심이었죠. 그 첫 시도는 그래픽 카드를 병렬로 연결하여 정교한 연산을 시도하는 병렬 컴퓨팅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화면을 예쁘게 만드는 걸 넘어서 복잡한 계산, 과학적 시뮬레이션, AI 학습까지도 그래픽 카드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무슨 그래픽 카드로 계산을 하겠다는 거냐? 게임 칩은 게임만 하면 되지. 하지만 젠슨 황은 그 누구보다 먼저 세상의 흐름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래픽 카드가 컴퓨팅의 핵심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쿠다 CUDA라는 병렬 컴퓨팅용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하게 됩니다. 쿠다는 개발자들이 엔비디아의 GPU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였고 나중에 AI 시대가 열리며 엔비디아의 최강 무기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까진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준비가 세상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쿠다의 시작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미래를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젠슨 황은 누구보다 먼저 그 가능성을 알아봤습니다. 쿠다는 엔비디아의 GPU를 단순한 그래픽 장치가 아닌 연산의 도구로 만든 소프트웨어였습니다. 개발자들은 쿠다 덕분에 엔비디아 GPU를 활용해 복잡한 계산을 할 수 있었고 과학, 통계, 시뮬레이션 같은 고난도 분야에서도 GPU의 힘을 빌릴 수 있게 됐죠. 하지만 초기에는 많은 사람이 외면했습니다. 이런 걸 누가 쓰냐는 반응도 많았죠. 실제로 병렬 컴퓨팅은 아직 산업 현장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젠슨 황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래에 필요한 기술이라며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인재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2012년 전 세계 AI 산업에 작은 폭발이 일어납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AI 이미지 인식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에서 한 연구팀이 엄청난 성능을 보이며 우승을 차지하죠. 그 팀이 사용한 장비가 바로 엔비디아 GPU였습니다. GPU로 딥러닝을 했다는 최초의 사례였고 이후 AI 연구에 GPU가 필수로 쓰이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은 AI 산업 전반에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이때부터 젠슨 황의 성구안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쿠다와 GPU의 결합은 AI 학습 속도를 혁신적으로 단축시켰고 기존 CPU로는
수일이 걸리던 계산이 GPU에서는 단 몇 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이후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앞다투어 엔비디아 제품을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엔비디아는 단순한 그래픽 카드 회사가 아닌 AI 인프라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AI 시장이 주인공은 바뀌었습니다. CPU 중심에서 GPU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이동한 겁니다. GPU 없이는 AI 모델 훈련이 불가능했고 자연스럽게 엔비디아의 GPU는 모든 기업이 탐내는 핵심 부품이 되었죠. 이전에는 게임을 위해 그래픽 카드를 샀지만 이제는 AI를 위해 GPU를 찾는 시대가 온 겁니다. 한 연구소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GPU 없이는 연구를 못합니다. 쿠다는 AI 개발자에겐 공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쿠다를 통해 AI 연구에 뛰어든 젊은 개발자들은 엔비디아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쿠다가 오직 엔비디아 GPU에서만 동작했기 때문이죠. 덕분에 엔비디아는 자연스럽게 AI 산업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때부터 세상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AI가 사람을 대신해 문장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심지어 음악까지 만드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챗GPT의 등장도 이 흐름 위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챗GPT를 훈련하는 데 사용된 칩이 바로 엔비디아의 GPU였고 쿠다 없이는 훈련 자체가 불가능했죠. 젠슨 황은 이 모든 과정을 10년 전에 예견하고 꾸준히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누군가는 기술을 현재에 맞춰 움직이지만 그는 미래를 바라보며 기술을 준비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젠슨 황은 AI 시대의 스티브 잡스다. 그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AI 혁신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제 엔비디아는 AI 혁명의 심장입니다. AI 개발자들은 쿠다를 사용하고 그 쿠다는 엔비디아의 GPU에서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은 한 사람, 젠슨 황이 끈질긴 믿음과 준비에서 시작된 것이죠. 성공한 기업이라고 항상 평탄한 길을 걷는 건 아닙니다. 엔비디아 역시 수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특히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 이 시기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무려 80% 이상 폭락했습니다. 여기에 악재가 겹쳤습니다. 지포스 FX 800 제품이 소음과 성능 문제로 외면받았고 노트북에 들어간 칩 일부가 심한 발열로 문제가 되며 집단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HP, 델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 신뢰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죠. 손해만 무려 2억 달러. 이전까지 탄탄하던 엔비디아의 신뢰도와 실적은 급격히 추락합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사람들의 신뢰였습니다. 제품에 대한 신뢰, 브랜드에 대한 신뢰, 그리고 경영진에 대한 신뢰까지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젠슨 황은 바로 이 시기에 다시 비상경영을 선언합니다. 임원진 급여를 전면 삭감하고 본인의 연봉은 단 1달러만 받겠다고 발표합니다. 자신부터 희생하겠다는 리더의 태도는 많은 직원에게 깊은 울림을 줬습니다. 젠슨 황은 가장 먼저 회사를 돌며 직원 한 명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회사는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지켜내야 합니다. 그는 그렇게 직접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동료와 고객 모두를 다시 믿게 하려면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했습니다. 젠슨 황은 부품 불량으로 손해를 본 고객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전면 보상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는 손실을 키우는 결정이었지만 신뢰 회복을 위한 선제적 조치였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2012년 AI 이미지 인식 대회에서 엔비디아 GPU가 사용되며 딥러닝과 GPU의 연결 가능성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때 젠슨 황은 이미 쿠다 개발을
꾸준히 진행해 오던 상태였습니다. 그의 예측은 정확하게 들어맞았고 한동안 성과가 없던 쿠다가 마침내 세상에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젠슨 황의 특징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에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는 변명보다 해결에 집중했습니다. 실패의 책임을 부하 직원에게 돌리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소통을 시도했습니다. 실제 한 직원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CEO가 직접 내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보고를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실패했다고 고백했는데 그는 먼저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만큼 젠슨 황은 신뢰로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기부터 엔비디아는 단순한 그래픽 회사가 아닌 AI 시대를 여는 기술 기업으로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위기에서 배운 것은 복원력이었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힘, 넘어졌을 때 더 강하게 일어나는 것, 그것이 젠슨 황이 말하는 진짜 성공이었죠.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비디오 게임을 하면서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실패하고 계속 도전하다가 결국 보스를 이기죠. 그게 우리의 방식입니다. 그의 말처럼 진짜 성공은 첫 시도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직원들도 젠슨 황을 따라갑니다. 그의 비전을 믿고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위기가 회사를 망하게도 하지만 또한 위기는 회사를 강하게도 만듭니다. 젠슨 황은 위기의 한복판에서 더 큰 비전을 준비했고 그 길은 곧 엔비디아를 세계 1위 기업으로 이끌게 됩니다. 오늘날 엔비디아의 성공 뒤에는 젠슨 황이라는 단단한 리더가 있습니다. 그는 평범한 이민자의 아들로 작은 방에서 시작해 전 세계를 움직이는 회사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나 더 주목할 점은 그의 기술이 아닌 사람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워커홀릭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주 7일 근무를 하며 CEO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휴가도 거의 가지 않습니다. 스스로 말하길 90세가 되어서도 AI CEO가 될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열정은 단순한 근면성을 넘어서 진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젠슨 황은 회사의 성공은 기술이 아닌 사람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그는 직원 한 명 한 명과 1대1로 소통합니다. 직접 이메일을 받고 일요일마다 모든 보고를 읽습니다. 보여주기식 보고서나 거치례용 문서는 엔비디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보고서에 시간을 낭비하기보다 진짜 일에 집중하길 바라기 때문이죠. 젠슨 황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일합니다. 아무도 혼자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그가 추구하는 리더십을 잘 보여줍니다. 개인보다 팀, 성과보다 과정, 성과보다 인간관계. 이 세 가지가 그의 조직 운영의 뼈대입니다. 실제로 엔비디아는 정치 없는 회사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보고가 CEO에게 직통이기 때문에 중간 간부에게 잘 보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자기 일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엔비디아를 엔지니어의 천국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직장 내 스트레스 중 가장 큰 원인이 불합리한 정치라는 걸 생각하면 젠슨 황의 리더십은 정말 특별한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는 가족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 직원이 반려견 밥 줄 시간이 없어 퇴사를 고민하자 젠슨 황은 강아지도 가족이다. 회사에 데리고 와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 직원은 회사를 떠나지 않았고 지금도 엔비디아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젠슨 황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의 성장과 직원의 삶을 같이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엔비디아의 모든 직원은 그의 철학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엔비디아는 2023년 미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회사 1위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직률도 매우 낮습니다. 이직률 3% 이하라는 건 직원들이 얼마나 회사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젠슨 황의 리더십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아마도 소년원 같은 기숙학교에서 혼자 살아남던 시절 누구도 자신을 보살펴주지 않았던 환경 속에서 그는 신뢰의 가치를 절실히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믿는 법을 알고 그 믿음을 기술보다 우선해 두는 것이겠죠. 그의 성공은 한 번의 선택이나 우연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수많은 실패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마음, 사람을 잊지 않는 태도, 그것이 젠슨 황이라는 리더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는 두렵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실패한 뒤에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가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도 말합니다. 죽어서도 일하겠습니다. 이 회사를 더 오래 지키기 위해서요. 그 말 속에는 열정도, 책임도, 그리고 사람을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을 움직이는 젠슨 황의 리더십입니다. 지금까지 한 소년의 미친 여정을 함께 걸어보셨습니다. 작은 화장실을 자처해 닦던 그 아이가 전 세계를 움직이는 AI 제국의 왕이 될 줄 누가 상상했을까요? 우리는 종종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젠슨 황의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해도 괜찮다. 다시 일어서는 힘이 진짜 성공이다. 기술보다 사람, 속도보다 진심을 믿은 한 사람. 그의 여정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의 울림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는 이런 이야기들을 더 많이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